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늘 제 곁을 든든하게 지키던 박노원 아나운서가요. 이번 주만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다음 주엔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까 놀라신 분들 전혀 놀라실 필요 없고요. 어느덧 7월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중순 정도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 떠나게 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미 계획 세우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언제나 휴가 계획은 계획 중이죠. 네. 왜냐면 고민되거든요. 여름 되면은 바다로 가야 되나? 바다. 아니면은 좀 노고미 푸르른 산으로 가야 되나? 산도 좋고. 아니면 물줄 촤촤촤 흘러내리는 계곡으로 가야 되나? 계곡. 근데 결론은 항상 바다더라고요. 빨리 떠나자. 예예예예 떠나고 그만해요? 싶다. 네, 어. 장윤정 씨가 이 바닷가에 가 있는 모습이 네. 그려져요 지금. 네. 지금 보이네요. 뭐야? 어때요? 갈매기가 네. 아니 까마귀인가? 어. 예, 아무튼 갈매기 날고 백사장에 파도가 넘실대고 되고? 네. 장윤정 씨는 어디 있나? 어디 있죠? 저기 있네. 네. 횟집에 앉아서 광어회 아이고야. 먹고 있네 광어회. 들켰다. 아니 여름에 바다는 필수고 바다 네. 가면은 당연히 싱싱한 횟감에 해산물 먹는 게 그게 진짜 찐 행복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 뒤로는 살짝 걱정이 앞서네요. 왜냐하면 피서철 되면은 다들 바다로 놀러 와서 즐겁게 노는 건 좋은데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이 바다에 이 몸살을 앓고 몸살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이제는 이 좀 바다를 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 줍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깅 아니고? 그러니까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걷거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죠. 아. 그러니까 휴가를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예. 가서 실컷 먹고 놀고 음. 그다음에 소화도 시킬 겸 어. 근처를 뭐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 괜찮다. 줍깅 어.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때까지 한 제안 중에서 네. 가장 기특한 제안이에요. 오. 횟감 먹고 해산물 실컷 먹고 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고 산책 겸 걸어 나와서 줍깅 이거 실천합시다. 갔다 오고 또 먹는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실천의 의지를 불태우면서요. 네. 아마 기후 위기 시대 또 환경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분처럼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이제 정말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휴가철마다 찾아가는 바다와 토양 오염의 주요 원인이 바로 플라스틱인데요. 그쵸. 오늘은 그래서 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전문가를 모셔서요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바로 만나볼게요.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당 대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태독성학자 안윤주라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환경보건과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생태 독성 학자이자 환경보건학과 교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생태 독성학과란 말이에요. 이 낯설어요. 학문은 조금 낯설고 생소할 수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생태독성학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과학의 한 분야인데요. 생태계하고 그리고 환경오염 물질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독성이니까 주로 이제 악영향,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 환경 오염이 얼마나 환경을 더 계속 악순환시키고 네. 있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럼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주로 해오셨는지. 환경오염 물질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오늘은 또 플라스틱 관심 많으셔서 그 얘기 나눌 건데요. 네. 이런 물질들이 생태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환경오염 물질로부터 어떻게 고통받고 있고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네. 고통받는 거 많이 보셨겠어요. 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카페 가죠, 마트 가죠.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플라스틱을 사게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늘 플라스틱 우리 집으로 따라오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에서 그 우리가 요즘 또 많이 말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건가요, 교수님? 네, 플라스틱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광산화가 되는데요. 우리 소위 말하는 풍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뜨거운 햇볕도 있고 그리고 또 바람도 불고 이러다 보면
이런 큰 플라스틱 조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게 이제 풍화되면서 쪼개지고 그다음 미세화되고 하면서 굉장히 작게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버린 어떤 플라스틱들이 미세 플라스로 돼서 돌아오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제가 네. 기사에서 봤는데 네. 우리가 매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이걸 봤거든요. 그거 사실입니까? 신용카드 하니까 이제 다들 굉장히 금방 와닿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우리가 이제 먹는 거 이제 플라스틱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물에도 아마 들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스튜디오 공기에서도 또 돌아다니고 있고요. 우리가 먹는 다양한 오. 식품 속에 물, 공기, 그리고 토양, 심지어는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매체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우리가 식품을 먹으면서도 몸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양들을 쭉 추정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되어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선류, 어패류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안 먹으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미세 플라스틱을 덜 섭취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그 어떤 음식에 미세 플라스틱이 좀 더 많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생선에는 많이 있고 네. 육류라든지 다른 데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제 강연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매체 전체에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먹는 모든 음식 그리고 이런 모든 환경 매체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생선을 굳이 먹지 않더라도 다른 음식을 섭취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야채를 먹거나 할 때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으로 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봐야 다 되나요? 있다고 봐요. 어떻게 뭐 굶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나? 글쎄요. 근데 안 먹으면 먼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네.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상에 나타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도 좀 짧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네. 미세 플라스틱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저희한테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강의해 주실 건가요? 제가 오늘 타이틀로 잡은 거는 폐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오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의 근원이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버린 건 아니지만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나간 이런 폐플라스틱에서부터 계속 기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상황들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생태계가 또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의 생태계, 환경도 오염하고 있고 우리의 몸까지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진실 그리고 오해까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로 강의 청해 볼게요. 네, 그러면 강연을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오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돌아오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작은 글씨로 환경은 미래 세대 인권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왜 그렇게 썼는지는 아마 강연이 다 마치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제 연구를 가지고 카드 뉴스 만들어 주셨을 때 이 그림을 제작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그림이 너무 슬퍼요. 마음에 들고 슬프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렇게 플라스틱 페트병에 갇혀 있는 이런 현실 그리고 이런 현실들이 단지 이 한 마리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바다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타이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플라스틱 때문에 생긴 일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도에도 없는 섬이 하나 있어요. 우리 보통 나라들이 다 지도에 이렇게 어떤 나라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파시픽 가비지 패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GPGP라고 하는 그런 섬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들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요.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 그러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199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8년 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에 찰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분이 LA에서 하와이까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북태평양 한가운데에 이렇게 쓰레기가 잔뜩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고 이걸 GPGP라고 붙였고요. 그리고 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섬에 이름을 지어주자. 실제 존재하는 나라들처럼.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유엔에서 2018년도에 승인을 해서 지금 이 섬의 이름이 쓰레기 섬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 보이는 저분이 이제 찰스 무어고요. 그리고 이 섬이 그런데 이 북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고요. 자, 지구본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북태평양에 있는 곳은 바로 이쪽이고요. 그리고 남태평양에도 이렇게 GPGP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본을 또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요. 저쪽에 보시게 되면 또 대서양 쪽에도 저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양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바다에 이렇게 지금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조금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 쓰레기 양을 표시를 한 건데 이쪽에 제일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바다들마다 이렇게 있고요. 물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도 근처에 이렇게 모여 있는 곳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그렇다면 해양 생물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유명한 사진들을 몇 개 좀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뭘까요? 바다 거북이. 네, 맞습니다. 바로 코르셋 입은 것 같아요. 네, 바다 거북이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피넛이라고 불렀어요. 모양이 꼭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 바다 거북은 1993년도에 미주리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보이시죠? 네. 그죠? 이게 뭘까요? 캔 콜라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식스팩 네. 콜라를 이렇게 묶는 네. 이제 그건데요. 여기에 어린 시절 이제 끼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할 때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또 다행히 발견돼서 풀려서 다행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옆에는 사실 더 유명한 사진인데요. 2015년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발견된 바다 거북입니다. 이 바다 거북이 발견됐을 때 코에 우리가 주로 쓰는 그 플라스틱 빨대가 꽤 긴 게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게로 빼내는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조회를 이제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사진인데요. 심지어는 이 바다거북이 올리브 바다거북이라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견되고 나서는 그 후에 이제 이런 운동이 이제 생겼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하지 말자, 금지하자라는 이제 그런 것들 불러일으킨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다른 생물들도 몇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네, 어린 물개예요. 이 물개는 2018년도에 영국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될 당시에 목에 이렇게 뭔가 링을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이 링을 벗겨보니까 저 링은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공기청정 할 때 쓰는 그런 링인데 이게 이제 바다로 어떻게 흘러들어가서 이렇게 끼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물개를 발견했을 때 구조해서 데리고 왔더니 정상적으로 헤엄을 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배영을 했다 그래요. 나름대로 조금 더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구조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 사례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조그마한 생물 보이시죠? 네, 해마입니다. 바다 아래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사진 작가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바닷속에 이런 것들을 찍는 사진 작가인데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 작가입니다. 이 더스틴 호프만이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고 순간 딱 사진을 포착한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면봉이에요. 네, 면봉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작은 새끼 해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해마가 면봉을 막 끌고 치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느낌처럼 보이는데 이 사진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 BBC하고 여기서 이제 주최하는 그 해의 야생동물 상에서 결선작까지 올랐다 그래요. 보면 해상도가 높지도 않죠. 그렇지만 그만큼 환경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환경 오염을 얘기하면서 할 때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사진이죠. 물속을 조금 벗어나서 이번에는 육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예요. 굉장히 멋있게 생긴 새죠. 그래서 이 새들이 이제 미드웨이 섬이라는 데 이제 군락을 이루고 많이 살고 있는데, 크리스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드웨이에 갔을 때에 이렇게 새들이 죽어 있는,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크리스 조던이 그다음 사람들과 같이 이 섬을 이제 방문하면서 이런 사진을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들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이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새에게 이제 먹이를 주는데, 이 알바트로스가 새에게 먹이를 줄 때 이 플라스틱 작은 조각들을 먹이인지 착각을 하고 자기 새끼에게 이거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먹게 된 새끼들이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고, 또 어미도 죽고 새끼도 죽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알바트로스가 이 미드웨이 섬에서 결국 죽게 됐는데, 죽고 나서 이제 부리 쪽이랑 이렇게 보시면 깃털은 다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뱃속에 뭐가 보이시죠? 쓰레기. 네,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이렇게 뱃속에 꽉꽉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됐고, 이 사진들이 이제 그 후에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이 해양 오염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또 한번 경각심을 많이 준 그런 또 사진이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플라스틱에서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플라스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기까지의 짧고도 긴 여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미세 플라스틱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미세이지 않나요? 다들 이제 미세 플라스틱 그러면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다 잘 보이지 않나 하는데, 그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더 작은 것까지 굉장히 많이 그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제가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섬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추자도라고 하는 섬에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기가 이제 제주도에서 가면서 추자도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섬에 가다 보면 이 하추자도라고 하는 이 남쪽에 해변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해변에 보게 되면 다른 해변들은 다 청정하고 깨끗한데, 이 해변이 유난히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류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많이 모여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보면 플라스틱 색깔 지금 네. 쭉 보이시죠? 자, 이제 조금 더 줌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역이에요. 여기 굉장히 청정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플라스틱 부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몰려 있죠. 원래 처음에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형태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햇볕을 받고 바람에 풍화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부서진 사진들이 보이세요. 굉장히 작게 부서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더 작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것들 이렇게 만져보면 원래는 이렇게 잘 부서지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막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폴리머고 단단히 결합이 돼 있긴 한데, 한번 이런 결합들이 느슨해서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훨씬 더 쉽게 이런 것들이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사실 우리나라 쓰레기뿐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일본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에 있는 쓰레기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그 동네에도 가면 우리나라 쓰레기들이 또 발견되고 있어서 지금 쓰레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양에서 쓰레기들이 이렇게 막 흘러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여수의 돌산도라고 하는 섬에 제가 가서 무술목 해변이라는 곳을 제가 가봤는데요. 비치에 보면 이렇게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들이, 스티로폼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안에 있고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 봤습니다. 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원 안에 보면 제 손가락이 뭔가 좀 하얘졌잖아요. 네. 밀가루가 묻은 것처럼 네. 하얗죠. 이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조각들이 물론 아까처럼 조금 더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루 같은 것들, 밀가루와 같은 것들,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 작은 것들이 만연해 있고, 이런 것들이 모래와 섞여 있고 또 물과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마시면서 생물들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고 먹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몸속에 계속 축적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작은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스모그란 얘기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늘에 뿌옇게 대기오염된 걸 스모그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 미세 플라스틱도 온 환경에 가득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스모그라는 용어가 새로 생길 지경입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2019년, 굉장히 길죠. 40년 동안 미국 환경보호단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입자가 그 총 무게가 230만 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감이 잘 안 와서 제가 요걸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러면 80억 지구 인구로 나누면 하루 1인당 한 60개 정도를 우리가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2040년이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되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현재도 많지만 한 2.6배 정도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바다에 있구나, 해양에만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곳이 바로 농경지예요. 근데 농경지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저 까만색 그런 저기 까만색 비닐이 보이시죠? 이게 멀칭 필름이라고 하는 건데 저게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걸 많이 써서 해충도 좀 방지하고 농약이 또 빨리 쓸려나가지 않게도 해서 많이 쓰이는데 이 멀칭 필름이 농사를 짓고 나면 다 수거해서 쓰레기통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가 않고 한 50% 정도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 끝나고 난 이런 농경지에 뭐 겨울에 가보시면 플라스틱들이 있는 것들 흔히 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만져보시면 그 과자 부스러듯이 이렇게 바삭하고 부서집니다. 그게 이제 광산화가 되면서 이제 풍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작게 부서지면서 토양이랑 섞여 있고요. 그리고 해양에도 있고 담수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토양에 있다 보니까 토양 밑에 있는 게 바로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지하수까지 침투해서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환경 담해차라고 얘기하는 대기, 물, 토양, 그리고 또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데 다 만연하게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워터 사이클, 물 사이클 얘기하잖아요. 물순환 하는 것처럼 플라스틱 사이클이다. 플라스틱도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환경에 가득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있고요. 대기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많은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커다란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조각화 미사일에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빨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빨래를 할 때 지금 이런 옷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을 합니다. 미세 섬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옷을 털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털면 날리는 먼지 여기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미세 섬유,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빨래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심에서의 가장 또 큰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원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타이어예요. 도심에서 굉장히 많은 차가 다니고 타이어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마모가 되죠. 그렇다면 마모되기 전에 것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다 환경으로 간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신는 신발도 신다 보면 밑창이 다 닳잖아요. 그렇다면 그 밑창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환경으로 가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토양에서 또 비가 오면서 쓸려서 그다음에 물로 가고 그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해양으로 가면서 이렇게 다 될 수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소스의 미세 플라스틱 근원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환경을 통해서 결국은 바다로 그리고 토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환경 중에는 다양한 생물체들이 살고 있고요. 이 생물체들에게 노출이 되면 생물체가 먹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식자원으로 먹을 때 사람 몸으로 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크기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도 하고 나노 플라스틱이라는 얘기도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5mm 이하의 거라면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나노 플라스틱입니다. 크기가 더 작은데 이 크기가 1 마이크로 이하예요.
그래서 금방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 머리카락 굵기가 보통 한 100 마이크로 그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가는 사람 한 80, 굵으면 조금 더 굵은데요. 1 마이크로면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조각들이 이제 환경 중에 상당히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질이 또 다양해요. 페트병 다 아시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하는 페트병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통 비닐봉지라고 하는 것이 로우 덴시티, 저밀도 폴리에틸렌이거든요. 이런 비닐도 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한 거 하이 덴시티, 고밀도 이런 것들은 조금 딱딱한 것들 만드는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플라스틱 병에 그 뚜껑을 만든다든지 비닐을 만들다든지 할 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병뚜껑에 역시 많이 쓰이는 폴리프로필렌이 있어요. 옷을 만드는 PE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랑말랑한 거 만드는 장판이라든지 호스 만드는 이런 PVC가 있어서 다양한 재질, 다양한 크기, 다양한 모양들이 환경 중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음식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생수, 맥주, 물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우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와인, 티백도 물론 이 티백 재질에서 상당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식자원인 새우, 홍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와 당근도 있습니다. 보통 사과와 당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경지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부터 뿌리를 통해서 흡수돼 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먹는 가식부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소금에도 있고 생선에도 있고 상추에도 있고 육류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식재료에는 현재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먹을 게 없네요. 네, 먹을 게 그렇게 따지면 없는 것 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사람 몸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게 발견된 히스토리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2019년도에 호주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이때는 사람의 대변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배설했을 때 나오니까 아, 간접적으로 사람 몸속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기증받은 인간의 시신에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속에 이미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런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이 되니까 이태리에서 6인 출산부 중에서 4인의 태반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세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굉장히 작은 거라기보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만한 그런 사이즈들을 이제 발견한 거고요. 같은 해 미국에서도 신생아 태변에서도 발견을 했어요. 이 얘기가 그런데 무슨 의미냐 그러면 신생아는 한 번도 뭘 먹은 적이 없잖아요. 네. 엄마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오염물질과 마찬가지로 수은이나 이런 것 같은 다른 오염물질과 마찬가지로 미세 플라스틱도 모체에서 그다음에 통해서 그 후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발견한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2022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인체 혈액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어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 몸의 피가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혈액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우리 몸속 모든 기관에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가득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암시를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린이 책을 한번 감수를 한 적이 있어서 그림이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몸속에 지금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는 이런 그림인데 이게 이제 물론 그림책이라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혈액에서 발견됐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 생물체, 모든 생물체, 사람뿐 아니라 물고기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중의 모든 생물체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가득 차 있지 않을까 그걸 의미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닷속 나노 플라스틱, 해양 먹이 사슬로 식전까지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거를 보시게 되면 저기 생선이 하나 보이는데 혹시 무슨
생선인지 아시겠어요? 조기예요? 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네. 참조기예요. 그래서 참조기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렇게 참조기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전이되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참조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참조기뿐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생선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섭취할 때 몸속으로 이제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이번에는 토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콩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강낭콩? 강낭콩은 아니고 비슷한데요. 완두콩. 네, 맞습니다. 바로 완두콩이에요. 그래서 우리 완두콩 뭐 밥 먹을 때도 많이 먹고요. 네. 사실 외국에서는 완두콩 가지고 수프도 만들고 네. 오히려 또 굉장히 많이 먹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그런 식자재거든요. 이 완두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돼 있는 토양에서 이렇게 완두를 키워보면 이 나노 플라스틱이 작은 것들이 뿌리를 통해서 결국 흡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줄기를 타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물론 잎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수확했던 이 콩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 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콩으로 가게 되고 콩을 먹을 때 우리가 결국은 먹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초기에는 큰 생물들 보여드렸어요. 바다거북, 물개라든지 알바트로스, 새 이런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들, 거기서 큰 플라스틱을 봤을 때는 금방 경각심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환경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굉장히 작은 미소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경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런 생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흔들흔들 한다는 의미는 그 위를 떠받치고 있는 다른 생물들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런 미소생물들, 작은 생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물벼룩 얘기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다들 물벼룩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셔가지고 제가 물벼룩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네. 굉장히 작아요. 눈으로 물론 보이는데 이게 이제 작은 한 요 정도의 비커예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의 비커니까 여기 다 들어있는 이제 물벼룩이고요. 요걸 좀 크게 확대를 해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주 크고 예뻐요. 제 눈엔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그런 생물체인데요. 그리고 안에 보면 저렇게 밥을 먹어서 조류를 먹기 때문에 먹고 나서 이렇게 파란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조류를 먹고 저렇게 파랗게 되고요. 등에 뭔가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벼룩의 알이에요. 그래서 알 주머니에 이렇게 있어서 이런 생물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 저희 환경의 담수 생태계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물벼룩은 저렇게 조류를 먹어주고요. 그리고 이 물벼룩은 또 물고기의 밥이 돼요. 그래서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환경을 잘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 이 생물들이 결국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노출된 물벼룩이 한 80% 정도가 이렇게 사망을 한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이 물벼룩 같은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알과 미세 플라스틱이 서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알이 태어나지 못하고 부활을 하지 못해서 네, 알에서 이 물벼룩은 신기하게도 새끼를 낳거든요. 이게 작긴 한데 또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 수가 굉장히 감소를 해요. 그래서 물벼룩의 새끼 수가 감소를 하면서 환경 중에서 적어지면 조류를 먹고 또 물을 좀 정화시켜주는 기능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도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물고기가 먹을 물벼룩 수도 적어지는 거고 그래서 단편적인 예지만 이런 작은 생물이 환경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물에서 한번 토양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소중한 게 많은데요. 아까는 물벼룩이었고 이번에는 톡톡이라고 하는 생물인데 이런 왜 게 이런 있어요? 네 다들 이런 게 토양 중에 봤어요. 있는 줄 네. 맞아요. 모르세요. 그리고 이게 뭐 하찮아 보이시죠? 그죠? 네. 이런 작은 벌레쯤이야. 그런데 이런 생물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 그러면 환경 중에서 토양이 있으면 그 토양에서 살고 있어요. 토양과 토양이 있으면 그 토양 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가지 정도를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장님 마대톡톡이라고 하는 톡톡이고요. 네. 하나는 꼬마 홍무늬 톡톡이라고 하는 톡톡이에요. 그래서 이런 톡톡이들은
토양에서 톡톡 튀는데 어떤 아. 영향을 하고 있냐 그러면 죽어 있는 생물들을 먹어치우거든요. 어. 그러니까 분해자 예, 예,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뭐 지렁이 같은 게 죽으면 이런 톡톡이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먹어요? 이런 걸 먹어서 다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순환시켜주는 약간 청소부 같은 네, 그런 역할인 중요한 건가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톡톡이들이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영향이 일어나냐 그러면 토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톡톡이가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 톡톡이의 몸을 이렇게 감싸게 돼요. 감싸면서 톡톡이가 좀 움직이면서 활동해야 되는데 잘 활동을 못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려지고 환경에서 어.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빨리 도망 못 모든 가고 이유니까. 그리고 나도 빨리 가서 뭘 좀 잡아먹어야 되는데 빨리 못 가는 네. 그러니까 환경 중에서 굉장히 취약해지는 아, 그런 도태되는.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흑속 미생물을 이게 행등제해를 시켜주는 이런 역할들도 또 하게 됩니다. 먹이사슬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생물을 큰 게 먹고 더 큰 게 먹고 그러면서 쭉 이렇게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먹이사슬의 가장 탑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람. 상어? 네. 아, 사람. 네. 그쵸?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는 네, 아마도 해양 생태계에서 아까 상어라 그러셨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안 먹는 게 없고요.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은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생물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먹이사슬을 통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큰 것들이 계속 먹어갈 때 요거 조그만 게 이제 녹조류거든요. 조류는 우리 보통 뭐 물에 굉장히 많아서 물이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 것들이 이런 녹조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녹조류를 결국 물벼룩이 먹고 작은 물고기가 먹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먹으면서 어떤 물질이 자꾸 전이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미세 플라스틱도 그렇고 중금속도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수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몸속에 있는 게 유기수은인데 이런 것들도 보통 생선을 먹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입자인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도 빨리빨리 배출이 다 되지가 않고 결국 이렇게 먹이사슬을 통해서 축적돼서 간다는 그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생물의 행동을 방해하는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톡톡이를 보여드렸잖아요. 생물체를 방해하는데 이게 톡톡이뿐 아니라 다른 물고기에도 비슷한 영향을 일으키거든요. 대륙 송사리라고 우리 보통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송사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요. 색깔 하나하나가 한 마리씩이에요. 노출이 되지 않은 거, 옆에 있는 거는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송사리인데요. 다르죠, 움직임이. 노출이 되게 좁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출이 되지 않은 거는 조금 더 활발하게 네. 이렇게 수조를 헤엄을 치고 있다면 노출이 된 것들은 한쪽에 좀 모여 있고 발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행동이 많이 느려지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데 행동이 느려졌다는 거. 우리가 사람도 달리기를 잘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야 뭐 빨리 가서 도망갈 일 있으면 빨리 도망가고 내가 캐치할 게 있으면 빨리 가는데 환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생물들의 행동이 느려졌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환경에서 굉장히 다른 종에 비해서 좀 더 약해지고 네.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는 거를 또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 생물체의 장을 손상시키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물벼룩인데요. 이 물벼룩의 뱃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건강한 물벼룩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 이렇게 마이크로빌리라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예쁘게 이렇게 있어요. 나란하게 가지런하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소화 효소도 나오고 음식을 소화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 물벼룩의 뱃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옆에 그림들이 지금 여기 보는 이 대조군과 사뭇 다르죠. 네. 중간중간에 막 네, 그렇습니다. 끊겨져 있어요. 이렇게 끊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네. 드문드문 뭔가 이렇게 뜯겨져 있고 네.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게 보이시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화학적인 영향을 가지기 이전에 이미 이런 물리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하나가 동글동글한 형태도 있지만 삐죽삐죽한 네.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쓸려 내려갈 때 상처를 물리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장 손상을 일으키고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손상이 점점 심해지면 장 노수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런 생물체로부터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유추를 해봤을 때 우리 몸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외삽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좋아하는 새우거든요. 우리 새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먹는 게 대하로 알고 계시는데 보통 다 흰다리 새우예요. 제가 이렇게 흰다리 새우를 가지고 흰다리 새우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돼서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만약 어떤 생물이 어떤 오염 물질에 노출돼서 우리 눈에 확 보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저는 거의 생태계가 지금 거의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록 죽거나 이런 현상은 보이지 않더라도 다양한 속에서의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에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돼 있는 이런 생물들은 혹시 우리가 식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저희가 실험을 좀 했더니 노출이 됐을 때에 새우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 새우 체내에 있는 몸속에 있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한 40% 정도 저하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좋은 영양소들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양은 똑같이 먹는 것 같지만 결국 먹었을 때 그만큼 푸드의 그런 질이 이렇게 저하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또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유추를 해본다면 사람의 건강에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단편적인 하나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지만 이거 말고도 이렇게 식품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요즘 꾸준하게 또 보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쭉 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죠? 우리가 항상 이제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옆에 보면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오는 거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생태 독성학을 연구할 때 사용되는 생물체의 영향으로부터 그러니까 물벼룩의 장손상에서 사람의 영향을 유추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추하거나 또는 래트나 마우스 같은 거 또는 토끼 아니면 이렇게 닭이라든지 이런 생물체를 이용한 실험에서 유추를 하는데요. 이렇게 유추한 결과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동물 갖고 동물 실험을 하거나 또는 동물에 있는 세포주를 밖에서 배양을 해서 거기서 또 노출해서 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이제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에 이런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거든요. 이런 영향들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면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먼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산화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시발점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염증이 몸속에 생기게 되고 이런 염증 반응이 생긴다는 것은 몸이 지금 뭔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우리 건강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장 손상이 좀 대표적인 예이에요.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기관이 손상된다든지 그리고 이로부터 오는 어떤 기능이 좀 저해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 물고기가 뭔가 잘 헤엄치지 못하는 거 그리고 톡톡이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가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행동의 변화가 왜 오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신경과 연관이 돼 있어서 신경 독성이 뭔가 좀 발현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동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행동이 저해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과잉으로 막 행동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적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막 과잉 행동을 하게 되면 약간 숨어 있어야 되는데 금방 포식자에게 발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잘 행동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과잉으로 행동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그다음에 생식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자 수가 감소한다든지 아까 물벼룩 보여드린 것처럼 새끼 수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성장하고 발달해야 되는데 이 발달이 빨리 되지가 않고 발달이 지연된다든지 뭐 물고기의 경우에는 부래가 잘 펴져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유영을 빨리 못하게 된다든지 부화가 안 된다든지 발달이 느리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는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너무 빨리 돼서
너무 미숙하게 발달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이런 것들이 하위로 있거나 상위로 있거나 이런 영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사 장애가 발견되는 경우도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역 체계,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면역이 잘 갖춰져 있어야 건강한데, 아까 안 먹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먼저 굶어 죽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 대신 우리 면역 체계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그 기간만큼. 그런데 이런 면역 체계의 변화가 생기면 더 빨리 저희가 아프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거에다 미세나 나노 플라스틱이 관여한다는 이런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산화 스트레스 염증 유발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마우스가 뭐 이런 영향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을 또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생식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질환들과 또 연결돼 있는 그런 결과들이 많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플라스틱을 만들 때 폴리머로 만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폴리머로 만들어지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중합 반응해서 결국은 이제 고분자가 돼서 플라스틱 되는데요. 이거를 만들 때 다양한 물질을 여기다가 첨가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딱딱한 건 더 딱딱하게, 부드러운 거는 더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광산화가 너무 빨리 되면 플라스틱이 빨리 부서지니까 이런 산화가 빨리 되지 않도록 또 첨가제를 넣어주고요. 열에 또 안정적으로 있으라고 또 넣어주고요. 이러다 보니까 넣는 화합물의 종류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백, 수천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넣는 것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경 호르몬들도 있고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들도 있어요. 그러니 플라스틱이 결국은 여기서 쪼개지면서 작게 될 때 이런 물질들이 같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대한 독성은 그 자체의 독성 플러스 이런 첨가제들 독성이 다 합쳐져서 이 플라스틱 독성이 되는 건데요. 혹자는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 다른 첨가제 독성이지 플라스틱 독성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것도 플라스틱이고요.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플라스틱인데 순수한 폴리머만 갖고 만들어진 제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제품,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제품에 첨가제들이 다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플라스틱이 미세화가 될 때는 결국은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의 칵테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칵테일은 어떤 베이스가 있으면 거기 다양한 걸 넣어서 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베이스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 레몬 주스 넣기도 하고 뭐 브랜드, 체리 브랜드 넣기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고 맛을 내서 제품 만드는 것처럼 플라스틱 결국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깨어져서 나갈 때 환경에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같이 나갈 수밖에 없어서, 요즘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떤 심지어는 캔서, 암과도 연관을 짓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질병들, 심지어는 뭐 자폐라든지 이런 것도 연관을 짓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의 칵테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장 누수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설치를 가지고도 실험을 하며 건강한 장이 있다면 나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면 저렇게 장이 누수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물벼룩 위에 저거는 조그만 새우예요. 소형 갑각류라 그래서 알테미아라는 새우인데 많은 먹이가 되는 이런 새우거든요. 이 새우 같은 경우에도 저기 보시게 되면 끝에 그림에 뭔가 빨간 화살표로 뭔가 이렇게 새어 나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떤 블루다이라는 거를 안에다가 이렇게 먹여본 건데, 장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장에 지금 누수 현상이 일어나니까 내 옆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 누수가 일어나면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이 몸에서 이렇게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벼룩에서도 새우에서도 그리고 마우스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과학적으로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독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먹였을 때의 자폐 스펙트럼과 관련돼서 어떤 행동학적인 변화가 있다, 난 이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제 다들 굉장히 걱정하세요. 어쩌란 네. 말이냐, 뭘 먹으란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어디 있으란 말이야. 말이냐, 지구에 어딜 가란 말이냐. 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과학자로서 이런 데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과학이 사실은 정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이렇게 하자 하면 되는데 이 플라스틱 문제는 참 정답을 얻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사실 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들 몇 가지 좀 공유해 보고 싶은데요. 자, 중대형 플라스틱 쓰레기에서부터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환경에서 치워주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마치 공장처럼 계속 현재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갖고 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란 생각을 하고요. 회수 소각 매립을 하면 하되 그렇지만 재활용이 필요한 것들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종류가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소재가 섞여 있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PVC도 있고 P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기가 어렵고 단일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재활용하기가 쉬운 것들이고요. 그리고 색깔이 있는 화려한 것들 보기는 좋은데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우리가 화장품 용기 같은 것들이 네. 재활용이 안 돼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예쁘게 만들고 고급지게 만들고 사실 내용물은 되게 조금 네, 들어있고. 맞아요. 근데 이런 플라스틱 조각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제품들은 메탈도 섞여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네, 그런 플라스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거나 단일 소재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재활용하기 힘들다는 거. 그래도 요즘에는 많은 그 생수병들이 지금은 투명하게 돼 있고 뚜껑 위에는 색깔이 별로 넣지 않아서 전에보다는 훨씬 더 재활용률이 높게 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업사이클링 또는 다운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활용도를 더해서 그 제품의 가치를 뭔가 좀 높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겨울에 이렇게 마트 가서 보시면 페트병 몇 개로 만든 옷 이런 거 보셨죠?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제품인데요. 근데 가격 확인해 보셨나요? 더 비싸요. 싸던가요? 더 비싸던가요? 비싸요. 그렇죠. 네. 오히려 가격이 한 1.5배 정도 비싸요. 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폐품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왜 더 비싸지? 그럴 네. 바에 새 거로 사겠다 네.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제품들을 다시 녹여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가 되는 펠렛이라는 거 그게 이제 5mm 그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왜 5mm인지 그 시작된 건데 이런 조그만 재료들을 다시 녹여가지고 실을 뽑고 옷을 만드는데 폐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MZ 세대들은 환경이 내가 페이한다, 내가 살 세대에 페이한다는 생각으로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이제 많이 선호하는데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아직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약점으로 좀 남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운사이클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제품의 가치를 낮추는데 이거 왜 하냐 그러면 이런 환경 오염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품을 이런 것들을 원재료보다 낮지만 원료로 쓴다든지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업사이클링, 다운사이클링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재활용 말고 이런 개념들을 재활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창 많이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환경에서 한 500년 정도까지 계속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는 금방 보였을 때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환경에서 조각조각 돼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여기저기 뿌려져 있다면 없어진 줄 알지만 사실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해될 수 있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우리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가격이 좀 높다는 점. 그리고 이 제품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어떤 강화라든지 유연성 면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 좀 그런 어려움이 있죠. 몇 년 전에 탈플라스틱 고고 챌린지 지명을 받아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스크 보이시죠? 우리 네. 코로나 시대의 마스크인데요. 맞아. 그때 이 마스크들이 이렇게 많이 환경으로 나가 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의도적으로 나가면서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빨리 이런 걸 치워주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미세 플라스틱과 코로나 시대가 있었어요. 신데믹 두 가지가. 그러니까 두 가지의 팬데믹이 동시에 오는 이런 신데믹 시대를 우리가 거쳤고요. 앞으로 이런 신데믹이 없을까요? 아마 또 찾아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과 코로나19였지만 또 다른 질병과 또 다른 것과 어떤 것들이 조합돼서 이런 신데믹이 올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계속 예방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요즘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로 플라스틱, 노 플라스틱, 노 케미죠. 나는 화학물질 절대 안 쓴다. 플라스틱 절대 안 써.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션으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로 플라스틱을 추구는 하되 우리 생활에서 위드 플라스틱 시대에서 살고 수밖에 없는데 이 위드 플라스틱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의식의 강조, 쓰지 마라 이런 거 말고 제도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제도의 어떤 틀이 좀 씌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급한 게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데 이런 급한 것보다 중요한 거를 먼저 생각하면서 미세 플라스틱, 위드 플라스틱 시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항상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환경은 미래 세대의 인권이라는 거죠. 미래 세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미래 세대가 아니고 멸종 위기종일지도 모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이 멸종 위기종이 아닌 미래 세대에서 그리고 인권을 가지고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거. 지금 뭐 여러 가지 AI도 좋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팬시한 것들 다 좋은데 저희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몸이 아프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하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서 환경은 미래에서 인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윤주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500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마치고 나니까 더 머리가 무거워졌어요. 이거를 진짜 우리가 정말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플라스틱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플라스틱인데 과연 위드를 얼마나 지혜롭게 잘 가져가고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바로 우리 그 김쌤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내가 줍깅부터라도 진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환경에서 버려진 플라스틱들을 줍는 것부터 가장 먼저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또 무거운 강연을 듣고 나면 뭔가 내가 큰 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번에 그 얘기 듣고 한번 했는 적이 있는데요. 그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재활용 쓰레기 있잖아요. 이거를 이만큼 크게 버려지는 거를 2번, 3번 접어서 부피만 줄여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들었는데 교수님 맞습니까? 네, 아까 이제 줍깅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국말로 줍깅인데 이제 플로깅 이런 거죠. 이제 스웨덴에서 왔던 말인데 조깅하면서 뛰면서 이제 플라스틱을 줍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까 제가 비의도적이라 그랬는데 일부러 버린 게 아닌데 그렇게 쓰레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줍깅, 플로깅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워서 지금 또 모으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 모아놓은 쓰레기 보면 또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작은 것 같지만 뭔가 하나씩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좀 좋은 그 포상 제도가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모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의미의 어떤 걸 주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좀 들어요. 재활용 어떻게 좀 잘하면 쓰레기 봉투 선물로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플라스틱과 완전 이별할 수 없는 세대 우리가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현명하게 조금씩 멀어져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안윤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당면한 환경 위기가요. 언젠가 누군가 해결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걸 알게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당 대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